아무것도 모르고 신나서 웃는 엄마 좀 봐. 우리가 아니었으면 누가 저 할망구 재산을 이렇게 불려주겠어? 이제 슬슬 요양원 알아봐야지. 여기저기서 돈 나갈 일만 남았으니 빨리 정리해야지. 너무 오래 우리 옆에 두면 귀찮기만 해. 어머니 고령이신데 이렇게 직접 증거를 모아오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사건 접수가 가능합니다. 저는 올해 70을 바라보는 박봉래라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 일이었는데요. 제 얘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에 남편 내조하며 살아왔고 남부럽지 않게 산다고 자부했어요. 그런데 그 행복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모든 의심의 시작은 작년 겨울 제 환갑잔치에서부터였어요. 그날은 정말 손꼽아 기다리던 날이었어요. 큰아들 내외, 작은딸 내외, 그리고 사랑스러운 손주들까지 다 모여서 저의 회갑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자리였죠. 며느리가 예약했다는 고급 한정식 집은 기품 있고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랑했고 맛깔스러운 음식들이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졌습니다. 곳곳에서 웃음꽃이 피어나고 저를 향한 좋은 덕담들이 오고 갔으니 누가 봐도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저는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노모라고 생각했어요. 자식들이 이렇게 잘 커서 저를 생각해 주는구나. 평생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한 순간에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불편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행동이 어딘가 부자연스럽고 마치 미리 짜놓은 연극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평생을 간직해오던 소중한 유품이자 제가 가장 아끼는 옥비녀를 선물로 받았는데 며느리가 그걸 보더니 슬쩍 제 눈을 마주치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는 거예요. 그 미소는 분명 축하의 미소라기보다는 비웃음처럼 느껴지는 마치 이제 저것도 내 것이 되겠군 하는 듯한 섬뜩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 오랜 친구인 순자 할멈도 그 비녀를 보고 복래야, 너 그 비녀 참 잘 어울린다. 옛날 내 친정어머니가 너 시집갈 때 주신 거 아니니? 하며 그 의미를 되새겨 주었는데 며느리의 그 표정은 그 소중한 의미를 비웃는 것 같았어요. 과연 저만의 과도한 착각이었을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나이가 들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걸까요? 게다가 아들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갈비찜 대신 생선 요리를 제 앞에 놓으며 어머니는 요즘 생선이 몸에 더 좋다면서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다던데요. 건강 생각해서 드셔야죠. 하고 말하는데 저는 언제 그런 말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오히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생선 비린내를 싫어해서 잘 먹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저는 갈비찜을 제일 좋아한다고 가족들에게 몇 번이나 말하고 다녔는데 말이죠. 그 순간 제 심장 한구석이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낯선 사람의 집에 와 있는 듯한 이질감이 저를 감쌌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시작된 것이. 그날 밤 모든 잔치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도 며느리의 그 섬뜩한 미소와 아들의 알 수 없는 행동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피곤이 몰려왔지만 왠지 모르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며느리가 제 환갑 선물이라며 새로 사준 최신형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평소 기계치인 저를 배려해서 모든 설정을 다 해두었다는 말에 고맙다고 받기는 했지만 왠지 모르게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뭔가 의도된 선물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제 전화번호부에는 단 2사람, 며느리와 아들 전화번호만 저장되어 있었고
다른 기능들은 사용하기 어렵게 복잡하게 해놓은 것 같았습니다. 마치 외부와 소통하지 못하게 하려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한참을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는데 새벽녘에 화장실이 급해서 잠시 깨어났어요. 그런데 안방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조심스러운 인기척이 들리는 겁니다. 누가 아직 안 자고 있나? 아니면 도둑이라도 들었나? 하는 마음에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발소리를 죽인 채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니 세상에 며느리가 제 서랍장을 뒤지고 있더군요. 밤늦도록 잠도 안 자고 제 방에 들어와서 뭘 하는 건지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 했습니다. 저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며느리가 제 인감 도장과 평생 모아둔 돈이 들어있는 통장 몇 개를 꺼내더니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 신용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증거라도 남기듯이 말이죠. 그리고는 원래 자리에 도로 넣어두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조용히 방을 나가는 모습을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끝이 시려왔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설마 우리 며느리가 나에게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어. 평소에 나를 얼마나 살갑게 챙겨주고 좋은 옷이며 비싼 음식이며 늘 갖다 바치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이어 내 착각이겠지, 피곤해서 헛것을 본 거겠지 하고 스스로를 애써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긴 의심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선명해지고 여러 가지 정황들과 겹쳐지며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의심은 한번 시작되니 걷잡을 수 없더군요. 마치 엉킨 실타래가 풀리듯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의심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 후로도 아들 내외는 저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척했지만 작은 일에도 자꾸만 저를 무시하고 제 의견을 묵살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오랫동안 다니던 경로당을 갑자기 바꾸라고 하거나 제가 마음 편하게 만나는 친구들과의 모임을 줄이라고 하는 식이었죠. 심지어는 제가 평생 즐겨보던 아침 드라마 시간까지 간섭하며 다른 프로그램을 보라고 강요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드라마는 보시지 마세요. 머리만 아픕니다. 차라리 건강 프로그램을 보세요. 하면서 제 TV 리모컨을 빼앗아가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서운함과 배신감의 씨앗이 점점 더 깊이 박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대체 왜 이런 감정을 느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제가 낯선 타인처럼 느껴지는 순간도 있었죠.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저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것을 느끼면서도 내가 나이가 들어서 예민해진 것이겠지, 자식들이 나를 생각해서 그러는 거겠지 하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은 쉽사리 가시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그때부터 저는 이 모든 것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새벽 며느리가 제 서랍장을 뒤지던 그 장면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고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경고음이 끊임없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착각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정말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오랜 친구 순자 할멈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고 도움을 청하기로 말입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의 의심은 날마다 깊어졌고 불안감은 저를 갉아먹는 듯 했습니다. 밤잠을 설쳤고 밥맛도 없었습니다. 평생 느껴보지 못한 먹먹함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더는 이대로 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에 저는 용기를 내어 오랜 버신 순자 할멈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순자 할멈은 저의 이야기, 특히 며느리가 제 서랍장을 뒤지던 밤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얼굴빛이 변하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복내야, 그건 단순한 착각이 아니다. 내 자식들이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게 분명해. 순자 할멈은 저보다 훨씬 강단 있고 세상 물정에도 밝은 친구였습니다. 항상 저에게 복내 너는 너무 물러터졌어.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그렇게 남을 믿고 사니? 라고 농담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그 말이 지금에 와서야 비수가 되어 가슴에 박혔습니다. 일단 내 통장하고 인감 도장부터 확인해 봐야 한다. 그리고 며느리가 선물해준 그 스마트폰도 영 수상해. 그거 혹시 너 몰래 뭘 녹음하거나 위치 추적하는 기능이 있는 거 아니냐? 순자 할멈의 말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스마트폰을 받은 후부터 제가 어디를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아들 내외가 귀신같이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그림자처럼 저를 따라다니는 듯한 섬뜩한 기분을 여러 번 느꼈습니다. 순자 할멈은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분명 뭔가 조작되어 있을 거야. 라며 저를 다독였습니다. 순자 할멈은 저를 데리고 가까운 은행으로 갔습니다. 늘 가던 동네 은행이 아닌 제가 평소에 잘 가지 않던 큰 은행의 다른 지점으로 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제 통장 내역을 뽑아달라고 요청했을 때 저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마치 제 삶의 비밀이 송두리째 벗겨지는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거래 내역을 받아든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알지도 못하는 새에 제 명의로 출처를 알 수 없는 고액의 대출이 실행되어 있었고 매달 엄청난 금액이 이자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평생 남편과 함께 한 푼 두 푼 모아두었던 적금 통장들이 모두 해지되어 잔고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니?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순자 할멈은 침착하게 은행 직원에게 자세한 내용을 물었고 직원은 사모님 명의로 대출이 진행되었고 모든 서류에 사모님의 인감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본인 확인 절차도 모두 거치셨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인감 도장. 새벽에 며느리가 제 서랍장을 뒤지며 사진을 찍던 그 인감 도장이 섬광처럼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때 그 며느리의 행동이 단순히 도장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위조에 사용하기 위한 사진을 찍었던 것이라는 불길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순자 할멈과 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순자 할멈은 예전에 탐정 사무실에서 일했던 조카를 알고 있다며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탐정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 이런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가족 간의 재산 문제, 특히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 며느리가 제게 준 스마트폰을 정밀 분석해야 한다고 조언했고 제가 모르게 집안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녹음기 설치는 제가 직접 해야 하는 일이라 걱정했지만 순자 할멈이 옆에서 복내야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거니?
내가 직접 해야만 진실을 밝힐 수 있다. 라며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탐정의 도움으로 저는 제 스마트폰에 심어져 있던 스파이 앱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앱은 제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는 물론이고 제가 어디에 있는지까지 실시간으로 아들 내외에게 전송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아들 내외가 정확히 알고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친구들과 만나 수다를 떨 때마다 그들은 마치 제 옆에 있었던 것처럼 대화 내용을 꿰뚫고 있었고, 심지어는 제가 친구에게 푸념했던 사소한 불평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 못 이루고 아들 내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제가 잠든 줄 알고 깊은 밤까지 거실에서 속닥거리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틈을 노려 침묵 속에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손이 떨리고 심장이 발악하듯 뛰었지만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일념으로 간신히 버텼습니다. 며느리가 선물해준 스마트폰의 스파이 앱을 비활성화시키고 그들이 눈치채지 못할 만한 곳에 소형 녹음기를 여러 개 설치했습니다. 거실 소파 및 깊숙한 곳, 안방 옷장 뒤편, 그리고 부엌 싱크대 아래, 심지어는 작은 방 책상 서랍 안까지. 혹시라도 들킬까봐 식은땀이 흘렀지만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강한 의지가 저를 움직였습니다. 며칠 후 녹음된 파일들을 탐정에게 가져갔을 때 저는 또 한 번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파일 속에는 아들과 며느리의 악마 같은 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아무것도 모르고 신나서 웃는 것 좀 봐. 우리가 아니었으면 누가 저 할망구 재산을 이렇게 불려주겠어? 대출받아서 투자한 거 다 대박 났으니 이제 슬슬 엄마 목 좀 챙겨줘야지. 물론 명목상으로만. 의는 재산을 불린다는 허울 좋은 명목 아래 제 명의로 수억 원의 빚을 끌어다 쓰고 그 돈을 자신들의 유흥과 사치, 그리고 탐욕스러운 투자에 탕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돈을 자신들의 것처럼 사용하며 낄낄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슬슬 요양원 알아봐야지. 여기저기서 돈 나갈 일만 남았으니 빨리 정리해야지. 너무 오래 우리 옆에 두면 귀찮기만 해.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치매에 걸린 척 연기하도록 유도하고 심지어 제가 먹는 약에 수면제를 몰래 섞어 넣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꾸벅꾸벅 졸거나 헛소리를 할 때마다 어머니가 이제 정신이 오락가락하시네라며 주위 사람들에게 저의 상태를 알리고 저를 요양원에 보낼 구실을 만들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요양원에서조차 제 재산을 관리하며 편취하려는 음모까지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살아있는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평생 고생하며 키운 어머니가 아닌 그저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취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녹음 파일과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스마트폰 분석 결과까지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그들의 악행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사랑하고 믿었던 자식들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몸서리쳤습니다. 제 눈에서 흐르는 것은 눈물이 아니라 피눈물과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비웃음 섞인 미소와 아들의 알 수 없는 행동들이 모두 거짓이었고 저를 기만하기 위한 연극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제 가슴은 한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악행을 세상에 드러내고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아야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저의 조력자인 순자 할멈과 탐정은 제가 복수를 결심하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실을 폭로할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약한 노모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의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된 강인한 어머니였습니다.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고뇌했습니다. 증거를 모으는 동안 느꼈던 배신감과 분노는 제 마음속에서 거대한 파도가 되어 휘몰아쳤지만 동시에 강한 결심을 심어주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반드시 빼앗긴 것을 되찾고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결심 말입니다. 제 오랜 벗순자 할멈과 탐정님과 수없이 상의하고 밤늦도록 머리를 맞댄 끝에 우리는 진실을 폭로할 가장 극적인 순간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설 명절 가족 모임이었습니다. 온 가족, 특히 저를 믿고 따랐던 작은 딸 내외가 모두 모이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밝혀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저의 재산을 탐내고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의 입으로 말하게 하고 그들의 진짜 민낯을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설날 아침, 아들 내외는 평소보다 더 환한 얼굴로 저를 맞았습니다.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저희 곁에 계셔주세요. 저희가 앞으로 더 잘해드릴게요. 겉으로는 더없이 효자, 효녀인 척하는 그들의 모습이 역겹게 느껴졌지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들의 위선적인 미소에 맞춰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잠시 후 작은 딸 내외도 도착하고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은 시끌벅적하게 명절 분위기를 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연신 제 접시에 놓아주며 어머니 많이 드세요. 기력이 없으시면 안 돼요. 그래야 오래오래 저희랑 함께 하시죠. 라며 걱정하는 척 했습니다. 속으로는 내들이 내 기력을 빼앗아가고 내 재산을 탕진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하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애써 참고 평온한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제 연기력이 이렇게 뛰어난 줄은 저도 미처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 속은 이미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후식으로 과일을 내오자 저는 미리 준비한 녹음기가 연결된 소형 스피커를 식탁 및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곳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제 손은 떨렸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태연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는 목청을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얘들아, 오늘 이렇게 모두 모이니 참 좋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하니 내 마음이 다 든든하구나. 그런데 사실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어서 이 자리를 만들었다. 제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고 작은 딸 내외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며칠 전에 은행에 다녀왔는데 내 통장에서 거액의 돈이 나도 모르게 빠져나가고 내 이름으로 거액의 대출까지 받아져 있더구나.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줄 수 있겠니? 난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말이야. 제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들은 더듬거리며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언제 어머니 돈에 손댔다고. 혹시 어머니가 잠깐 잊으신 거 아니세요? 나이가 드시면 깜빡할 수도 있죠. 라며 능청스럽게 발뺌하려 했습니다. 며느리도 질세라 어머니 혹시 치매가 오신 건 아니세요? 요즘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시네요. 저희가 어머니 돈을 왜 건드리겠어요? 저희가 얼마나 효도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라며 오히려 저를 정신 나간 사람 취급하며 기세등등하게 나왔습니다. 그들의 뻔뻔함에 저는 순간 우라가 치밀었지만 참고 또 참았습니다.
이 모든 순간을 녹음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조용히 리모컨을 눌러 녹음된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 그리고 그들의 대화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마치 제 바로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생했습니다. 엄마, 아무것도 모르고 신나서 웃는 것 좀 봐. 우리가 아니었으면 누가 저 할망구 재산을 이렇게 불려주겠어? 대출받아서 투자한 거 다 대박 났으니. 이제 슬슬 엄마 목 좀 챙겨줘야지. 물론 명목상으로만. 나중에 다 우리 돈 되는 건데 뭐. 이어서 제가 먹는 약에 수면제를 섞어 넣는 계획, 요양원에 보낼 구실을 만들려 했던 내용, 그리고 저를 살아있는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겼던 그들의 탐욕스러운 대화가 고스란히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슬슬 요양원 알아봐야지. 여기저기서 돈 나갈 일만 남았으니 빨리 정리해야지. 너무 오래 우리 옆에 두면 귀찮기만 해. 요양원에 보내놓고도 우리가 재산을 다 관리하면 되니까 걱정할 거 없어. 누가 알아차리겠어? 그들의 음흉한 웃음소리까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대화가 흘러나올수록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졌고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들의 입꼬리는 파르르 떨렸고 손은 식탁 밑에서 움찔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작은 딸 내외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떡 벌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작은 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언니와 오빠를 번갈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오빠, 새언니, 이게 다 사실이야? 엄마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녹음 파일이 끝났을 때 식탁 위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그 정적은 마치 폭풍 전야와 같았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했고 며느리는 애써 웃으며 어머니, 이게 다 조작된 거예요. 저희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누군가 저희를 음해하는 거예요. 라며 마지막까지 상황을 모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에는 이미 탐정님에게 받은 은행 서류, 제 인감 도장이 위조된 증거 서류, 그리고 스마트폰 분석 결과가 든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조작? 내 통장에서 수억 원이 빠져나간 게 조작이냐? 내 명의로 받아진 거액의 대출이 조작이냐? 아니면 너희가 내게 선물한 이 스마트폰에 몰래 심어둔 스파이 앱은 또 뭐고? 제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들의 얼굴은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변명할 여지를 찾지 못하고 바들바들 떨었고 아들은 결국 제 앞에 무릎을 꿇으며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라고 흐느꼈습니다. 그들의 눈물과 사과는 결코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신들의 죄가 드러난 것에 대한 두려움과 상황을 모면하려는 얄팍한 술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들의 죄는 녹음 파일과 수많은 증거 서류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향한 마지막 남은 정마저도 미련 없이 끊어낼 수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배신감에 짓눌려 있던 오랜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갈 일만 남았습니다. 식탁 위를 짓누르던 정적은 비로소 깨졌습니다. 저의 작은 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오열하기 시작했고 그 옆에서 사위는 어찌할 바를 모르며 저와 아들 내외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혼란스러운 표정 속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가 너희의 죄를 말해주고 있다. 나는 더 이상 너희를 자식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제 법의 심판을 받을 시간이다. 아들과 며느리는 패닉에 빠져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이미 저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그들에 대한 마지막 희망마저 완전히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더 이상 저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제가 쏟았던 사랑과 헌신이 이토록 무참히 짓밟혔다는 사실에 저는 오히려 더 큰 분노와 단호함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순자 할멈 그리고 탐정님과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제 손에는 녹음 파일이 담긴 USB, 은행거래 내역, 인감 위조 관련 서류, 그리고 스마트폰 스파이 앱 분석 결과가 든 두툼한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경찰서 문을 들어서는 순간 수많은 시선이 저를 향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경찰은 제 이야기를 듣고 준비된 증거들을 확인하자마자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담당 형사님은 어머니 고령이신데 이렇게 직접 증거를 모아오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런 철저한 준비 덕분에 사건 해결이 훨씬 수월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사건 접수가 가능합니다. 라고 말하며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을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제 재산을 어떻게 빼돌렸는지, 제 명의로 거액의 대출을 어떻게 받아냈는지,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려 했던 정황, 그리고 요양원 강제 입소를 계획했던 악랄한 음모까지.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한 글자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전달하려 노력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던 형사님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졌고 저는 그들의 얼굴에서 그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엿볼 수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아들과 며느리는 처음에는 모든 것을 부인하며 발뺌하려 했습니다. 특히 며느리는 어머니가 노망이 나신 거예요. 저희는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셨어요. 저희는 그저 어머니의 노후를 편안하게 해드리려 했을 뿐이에요. 라며 오히려 저를 비난하며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아들도 옆에서 며느리의 말에 동조하며 자신들은 어머니의 재산을 불려주려 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녹음 파일과 각종 서류 증거, 그리고 스파이 앱의 존재까지 들이밀자 그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더 이상 변명할 여지를 찾지 못하고 결국 모든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은 자신들의 도박빚과 사치스러운 생활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했지만 그런 말들은 더 이상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들은 저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주었으니까요. 변명은 그저 그들의 탐욕스러운 본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줄 뿐이었습니다. 형사님은 사건이 명확하여 검찰에 송치될 것이라고 알려주셨고, 저는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소송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저의 변호사님은 이 분야의 전문가셨고, 제 사건에 대해 큰 연민을 표하며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그는 어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파렴치한 자식들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제가 반드시 어머니의 명예와 재산을 되찾아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저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재판 과정은 생각보다 길고 힘들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측 변호사는 저의 증언에 대해 신뢰성이 없다고 주장했고, 제가 고령이라는 점을 들어 인지 능력 저하로 인한 착각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 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평소에 앓던 지병을 들먹이며 저를 깎아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제 옆에는 순자 할멈과 작은 딸이 든든하게 있어 주었습니다. 순자 할멈은 매번 재판에 동행하며 저에게 힘을 실어 주었고, 작은 딸은 언니와 오빠의 행동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저의 편에 서서 저를 위로하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사위도 제게 필요한 자료들을 밤낮 없이 찾아주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사랑과 관심이 저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수차례의 공판이 이어졌고 매번 법정에 설 때마다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피를 나눈 자식들과 법정에서 싸워야 한다는 사실이 고통스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마침내 선고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제 눈은 정면을 향했습니다. 방청석에는 순자 할멈과 작은 딸 내외가 저를 응원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님의 판결문 낭독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고령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하고 심지어 신체적, 정신적 건강까지 해치려 한 점이 명확히 인정됩니다. 제출된 녹음 파일과 금융거래 내역, 위조된 인감증명서 및 서류는 피고인들의 범죄 행위를 명백히 입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범죄는 단순한 재산 편취를 넘어 폐륜적인 행위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판결은 제게 승리였습니다. 아들은 징역 5년, 며느리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숙인 채 판결에 불복한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저에게서 빼돌린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저에게 즉시 돌려주라는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뜨거운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빼앗긴 재산을 되찾았다는 안도감, 그리고 무엇보다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벅찬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제 오랜 상처가 치유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법정 문을 나서자 순자 할멈과 작은 딸, 그리고 사위가 저를 따뜻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부둥켜 안고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제 재산은 모두 회복되었고 저를 기만했던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아 그들의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비록 자식에게 받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겠지만 저는 저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냈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저를 억압했던 모든 그림자에서 벗어나 비로소 자유를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진정한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약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삶을 스스로 지켜내고 부당함에 맞서 싸워 이긴 강인한 어머니였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갈 것입니다. 판결이 내려지고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자 제 마음속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듯 했습니다. 물론 자식들에게 배신당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이고 어쩌면 평생 가져갈 흉터로 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강해졌고 제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저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준 순자 할멈과 작은 딸 내외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작은 딸은 제가 힘들 때마다 옆에서 묵묵히 저를 지켜주었고 사위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쌓였던 회포를 풀며 지난날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앞으로의 행복을 기약했습니다. 작은 딸은 제게 엄마, 이제는 저희가 엄마의 진정한 가족이 될게요. 남은 생은 저희와 함께 행복하게 보내세요. 라며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그 품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가족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회복된 재산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살고 싶었던 곳, 공기 좋고 인심 좋은 시골 마을에 작은 한옥집을 짓기로 했습니다. 마당에는 작은 텃밭을 가꾸고 따뜻한 햇볕 아래에서 책을 읽거나 차를 마시며 평온한 노후를 보내는 꿈을 꾸었습니다. 또한 저는 저와 같이 자식들에게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노인들을 돕는 일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노인 재산 사기 예방 교육을 다니고 법률 자문이 필요한 분들께 도움을 줄 수 있는 재단을 설립하는 데 기부도 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단순히 돈을 쓰는 행위를 넘어 제 삶에 새로운 의미와 목표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늘 자식들에게 의존하고 그들의 행복이 곧 저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것을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나 할머니로서의 삶이 아닌 박봉래라는 한 개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고 동네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저는 매일매일이 새롭게 느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눈빛은 전보다 훨씬 생기 넘치게 빛났습니다. 제 삶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비록 가슴 아픈 기억이 있지만 그 기억은 저를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를 믿어주고 도와준 소중한 사람들과 그리고 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